여의도공원 교차로 양방면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이 도로 이용하신다면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이종훈 박사. 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발언인데요. 예. 다 아실 겁니다만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한다. 예, 이 발언이 나와서 지금 당내에서도 굉장히 예. 파장이 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게 뭐 윤상현 의원 겨냥한 발언이다.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뭐 수도권 위기설 이런 걸 자꾸 제기하니까 그렇게 좀 제재하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윤상현 의원만 이 발언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당내 비주류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떨고 있는데 지금 더 떠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심평 변호사가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 구상서를 이야기를 잠깐 해서 얘기했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에 뒤이은 일종의 예방주사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도 그런 표현을 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니까 다들 각오하고 있어. 예, 이제 이런 그 뉘앙스의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글자 그대로 표현하는 말을 옮겨놓고 보면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한다. 이건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그 침몰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예. 이철규 총장 보기에는 뭐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구멍을 뚫어서 이제 배가 침몰하는 걸로 보는 거고, 윤상현 의원은 아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김기현 대표와 윤 대통령이 구멍을 뚫고 있다고 보는 게 그렇죠. 당의 일각이고. 구멍을 뭐 의도적으로 뚫다보다는 이제 배가 막 낡아가지고 이미 새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놔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다 알지만 뭐 여기서 승객이라는 건 정치인들, 특히 현역이나 원외위원장, 이제 한마디로 선거에 나갈 사람들. 승선은 뭐겠습니까? 이제 공천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공천 못 준다, 한마디로 이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 20, 그러니까 18, 19, 20 4번 됐는데 최근에 2번은 무소속으로 됐어요. 그럼요. 공천 그러니까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어도 지금 나가면 될 수도 있다, 무소속으로 있는데, 다른 수도권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원외위원장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죠. 예. 왜 그러냐면 혹시 찍히면 그렇죠. 공천 못 받을까 봐. 다들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첫장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미 찍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이준석 전 대표 예.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이 논란 자체에서 이미 표도 없다, 티켓도 없다, 이럴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티켓을 받으려는 많은 정치인들, 그 원외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 어떻게 할 건가. 예. 저는 아마 그냥 배 어떻게든 타는 게 우선이다. 그 배가 침몰 말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아까 김태우 전 구청장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 앞으로 조직 강화 특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당무감사 벌이고 뭐 상당수 교체를 해 나갈 텐데, 그 방향은 현재 예견되고 있죠. 근데 그 방향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을 계속 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정도로 의미 부여하면 될 것 같고. 금주의 한마디, 현근택 변호사.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8.15 경축사,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마디인데, 이게 그 말은 옮기지 마시고 네. 직접 들어보고 네, 이야기 알겠습니다. 나눕시다. 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대목 짚으시려고 했던 그렇죠. 거죠. 공산 네. 전체주의 네. 그 공산 표현. 전체주의.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표현이 진짜 세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저도 뭐 군대에 있으면서 뭐 대대장, 사단장, 뭐 여단장이나 뭐 이런 분들 훈시 들어보면 그때 그게 90년대 얘기거든요.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북한에 뭐 어떤 세력에 맞서야 된다든지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이런 세력이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철이 지나도 너무 지났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이념의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언제더라? 베트남 가서 호치민 어찌 보면 공산주의 만든 사람인데 거기 가서 막 절하고 그랬어요. 그건 뭐 거기 국가에서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으로 예를 들어서 편가르기 하고 저는 이 내면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봐. 예전에도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체주의 세력이나 이런 곳과는 협치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지금 현재 야당 아니면은 뭐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을 그걸로 보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의 노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직선제의 정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나 민주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쟁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로 본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인권 얘기도요. 예전에는 뭐 수사기관 가면 다 고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제 끝낸 게 이런 인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간다. 제가 보기엔 너무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뒤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그전에는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들이 나오면 8.15 광복절 경축사에는 반드시 일본에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전제돼야 미래로 나간다. 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없고 그냥 일본은 우리랑 같은 편이 나가야 된다. 근데 일본에서는 야스쿠인 신세 가서 참배하고 공물 바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용납해야 된다. 더구나 8.15 경축사에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분이 새로운 어떤 한일 관계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그걸 8.15 경축사에서 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이종호 박사. 네. 저는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가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 이렇게 좀 규정을 짓고 싶어요. 이번 그 연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번 그 기념사를 들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그대로 뉴라이트 역사관이다. 네. 건국 부분 언급도 한 것도 또 있죠.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뉴라이트 사관이 이제 반영돼서 논란이 상당히 심했던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 그때 건국절 논란은 얼마나 격심했습니까? 예. 이제 그랬었는데 그 논란을 지금 다시 재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이러다가 내년부터 광복절이 건국절로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우려까지도 확 들 정도 그런 정도로 굉장히 한쪽으로 좀 치우친 그런 그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종찬 광복회장 네. 그리고 그 아들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친구죠. 예.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분하고도 생각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뭐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거는 이건 뭐 그동안에 물론 역사 논란은 뭐 건국을 48년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당시에 문서라든지 보면 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쓰고 우리가 수립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영토가 없고 뭐 국민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8년 건국 가버리면요. 북한과의 간 문제 대한민국 영토의 문제 다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어떤 헌법 기본 질서랑 안 맞는 얘기고 또 이제 특이한 건 이런 거죠. 일본 언론에서 오히려 제가 오늘 자꾸 일본 언론 얘기하는데 일본에 대한 뭐 비판도 없고 과거사 언급도 없다. 이게 좀 이례적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마 이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미리 낸 걸로 보여요. 예. 일본과의 관계를. 그럼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일본 뭐 출국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가서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광복절에 왜냐하면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광복 운동이라든지 독립 운동 예, 했던 예.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본은 미래를 향한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는 표현만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렇죠. 뭐 이번에 한미일 상북 정상회담에서 군사 경제 어떤 그 수준을 협력 수준을 대단히 더 높이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예. 한번 논평을 해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한미일 정상회의도 굳이 규정을 내리자면 뉴라이트 외교 정책의 완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들이 계속 지향해 오는 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사실은 이제 역사관하고 이 외교 정책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문제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본과 관련해서는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인식인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아시다시피 1948년 건국절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 건국됐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게 되면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의해서 결정됐던 모든 법적 조치들이 다 이 합법이 돼 버리는 상황. 그때는 우리는 나라가 없고 일본국에 소속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위안부 그다음에 그 저 강제 노동 징용된 분들도 그렇죠.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 사이의 관계가 된다. 이런 맞습니다. 논리를 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이제 그런 그 건데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끈 그런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미라 레푸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미국 예. NSC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국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그 윤기중 교수께서 이제 별세하시기도 했고 그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서 일본 및 일본인들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시다시피 일본 문부성 국가장학생 1호로 일본으로 가서 이제 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인들과 사랑에 이제 빠졌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런 발언을 내놔요. 부모가 누구인가, 어떻게 교육받았는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세계관에 근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기중 교수의 그 역사관이라든가 기본 세계관을 수용하고 이어받았다. 있는 것 그렇죠.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그래서 한미일 동맹은 굉장히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계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린 시절에 일본에 상당히 자주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예, 일본인 친구도 많다고 그렇다고 하죠. 그러죠. 예. 뭐 어릴 때 경험 중요하죠. 특히 아버지의 영향은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뭐 호불호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거는 뭐 군사 협력이라는 건 필요하다 봅니다. 동맹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항상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동맹은 일본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우리가 핵물질에 대한 뭐 농축 그런 것도 보면 일본한테는 허용하고 우리한테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뭐 50년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도 이제 일본에 두고 있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일단 1번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그거에 좀 따라주면 좋은데, 그동안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다. 미일 관계 미일 관계고 한미 관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간다. 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의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오염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제3자 변제 문제라든지 다 일본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입장은 일본의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완벽히 이제 부응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합니다만 한미일 강화되면 북중로 강화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맹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상임위 이사국이고 맹목을 갖고 있고, 그럼 어쨌든 우리가 북한 문제를 끌고 갈 때는 협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결국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도 북한과의 어찌 보면 이제 대놓고 지난번 열병식 때 참여하는 거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최앞선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충돌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감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뭐 지난해부터 우리 계속 하던 그렇죠.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그 뉴라이트 그 외교 정책,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낳았냐 하는 거죠.
당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지금 다시 재현하자는 얘기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반도 내에서의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지금 굉장히 치닫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분들 몇 분하고도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야, 내년 총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좀 편향돼 가기 때문에 중도층을 너무 고려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그 역대 대통령들의 이 경축일 기념사 가운데서도 두 분도 다 느끼시겠습니다만은 뭐 3.1절도 있고 뭐 제헌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시하는 게 광복절 기념사예요. 아, 그렇죠. 그죠. 광복절 기념사에는 그래서 한일 관계뿐이 아니라 이 외교 정책과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이제 곧 정기국회도 시작되기 때문에 민생 문제, 경제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촘촘히 할애가 돼서 광복절 경축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뭐 과거 청와대로부터 지금 대통령실에 이제 아주 큰 일련의 과제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이 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그 민주 인권 진보를 참칭해서 조작과 선동으로 뭐 이런 표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광복절 경축사의 어떤 전체적인 그 역사와 전통의 위상이랄까?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변화 같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좀 뚝 끊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그러니까 본인 개인적으로 뭐 일본과 관계에서 별로 유감이 없고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8.15 광복절 계기에는 사실은 뭐 한일 간의 어떤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대통령입니다. 광복절에서 이 역대 그 광복절 이 기념사와 관련해서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건 언제나 전 두 개였다고 보거든요. 대일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 그다음에 대북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였는데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메시지 다 한쪽으로 좀 편향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대일 메시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뭐 일본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해온 대통령들이 이 기념사 때 해온 발언들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갔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뚝 끊어지면서 갑자기 다른 차원의 세계로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식이 지금 돼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인식들을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마 조금 눈치도 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극우 유튜버의 메시지냐 하지만 그래도 8.15 경축사가 중요한 건 다 알 것이고 그러면 뭐 연설 비서관이든 본인이든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거에 대통령들이 했던 연설도 다 봤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 일본에 대해서 뭐 과거의 반성 이런 것도 있지만 남북 문제도 하나도 작년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압도적인 무력에 의한 뭐 평화 이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 정부에서도 예전에는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협력을 한다든지 대화를 하겠다든지 그런 의사는 비쳤거든요. 실제로 행동으로 안 나갔으래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 얘기나 올해 얘기나 별 차이가 없다. 남북 관계도. 일본은 조금 아마 더 이쪽 일본 쪽으로 더 나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제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뭐 정부에서 마이너스 100조를 썼다느니 그다음에 뭐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1점 몇 %는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뭐 20대 30대도 지금 빚 문제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물론 그게 주는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문제 북한 문제라도 좀 전향적인 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이념의 과잉 뭐 이 정도에 그냥 머물고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건 또 별로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은 없고 어떤 이념의 과잉이다. 그 얘기는 한편에서는 편가르기 이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이제 제가 뉴라이트 역사관의 이제 거의 완성체로 제가 보는 이유는 딱 이분법에 입각해서 이 연설문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 전체주의 이렇게 딱 양분을 시키고 이게 이제 남북한 간의 이제 관계뿐만 아니고 이 국내 상황 관련해서도 이렇게 딱 갈려 있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깔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 이제 어찌됐건 공산 전체주의 국가 북한 또 공산 전체주의를 좀 뭐 좋아하는 국내의 뭐 진보 세력 이들은 적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딱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이제 정치 탄압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과거와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 메카시즘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공산 전체주의는 이제 지금 야당이라든지 여기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수백 번도 더 얘기했지만 당대표 좀 만나라는데 안 만나잖아요. 지난번에 예전에도 보면 뭐 이런 세력과는 협치를 못한다 이러고 있는 거라서 결국 그런 말씀처럼 공산 전체주의에 동조한다. 이거는 짓밟고 어쨌든 척결하는 대상이지 여기랑 대화하고 이거 불가능한 건데 국내에 그러면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아서 공산 전체주의 동조해야 되니까 다 말살시키고 짓밟아야 될 걸 볼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연설이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아니 야당을 이렇게 본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라 그러죠. 그쪽에서 대답은 우린 야당을 지칭한 적 없다. 그럼 당대표 만나면 돼요. 만나시면. 공산 전체주의 맹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가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늘 그런 식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그 밑에 일하는 참모진들도 대응을 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좀 비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뭐 카르텔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실은 앞에 형용사가 하나 빠진 거거든요. 진보 카르텔입니다. 네. 진보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건데 그 진보 요거는 이제 싹 빼고 이제 이권 카르텔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시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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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랜브리스의 드림스 들으시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